임원 면접장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평소라면 유통업이라고 얼버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택배 기사라는 답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다. 20년째 같은 동네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면접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년 뒤 서울 시내 한 물류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작업복 입는 소리, 안전화 신는 소리, 묵직한 가방 매는 소리. 어린 수진에게 그 소리는 아버지의 성실함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동시에 친구들에게 감추고 싶은 비밀의 시작이었다. 아버지 박민철은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를 20년 넘게 담당해온 택배 기사였다. 엘리베이터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복도에는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매일 수백 개의 상자를 나르며 살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차례로 아버지 직업을 발표했다. 회사원, 의사, 변호사, 사업가. 수진의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배송 일을 한다고, 물건 배달을 한다고 말했지만 택배 기사라는 단어는 끝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안전화를 보며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고등학교 2학년. 진학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 카드를 건네며 부모님 직업난이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수진은 운송업이라고, 물류 쪽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류업이라고 적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의 절반만 말한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거실에서 허리를 주무르는 아버지를 보며 수진은 또다시 작게 사과했다. 아버지는 멀뚱히 바라보며 이유를 물었지만 수진은 그냥이라고만 답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대학생이 된 뒤 수진은 물류관리학을 전공하게 됐다. 유통 경로, 배송 최적화, 마지막 구간 효율화를 공부하면서 노트에는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 단지 지도와 배송 동선이 그려졌다. 교수가 라스트 마일 딜레마를 설명할 때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허리를 구부리며 계단을 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동기들과 과제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아버지 직업을 감췄다. 집안이 유통 쪽이라고 자영업 비슷하게 한다고 말했다. 사업 하나보다는 반응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정하지 않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반만 내놓는 그 방식은 완전한 거짓말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수지는 아르바이트로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새벽 4시 출근, 상자 분류, 차량 적재. 하루 8시간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있는 수진을 보며 아버지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정말 힘들다고 답하자 아버지는 자신도 그렇다고 하지만 익숙해진다고 말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익숙해진다는 말 속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는 매일 이 고통을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왔다는 것을. 졸업 후 물류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수지는 라스트 마일 배송 개선과 배송 기사 복지 향상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회의실 화면에 배송 거점 지도가 뜰 때마다 이곳은 아버지가 매일 수백 개의 상자를 나르던 공간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회사에서는 현장도 빠짐없이 방문하고 데이터도 꼼꼼히 분석하는
그녀의 성실함이 눈에 띄었다. 선배들은 집안이 탄탄한가,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다는 식의 추측을 내놓았다. 물류 집안이냐는 질문에 수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봐서 그렇다고 배송하는 것을 봤다고만 답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수진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입사 3년 차 임원 승진 면접 날이었다. 회의실에는 상무와 부사장, 그리고 인사 담당 임원이 앉아 있었다. 기술적인 질문들이 오갔고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예상 밖이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가정환경도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함께 평소라면 유통업이라고 얼버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면접장을 나선 뒤에도 후회할 것 같았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말, 어쩌면 평생 숨기고 살 수도 있었던 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택배 기사라는 답이 입 밖으로 나왔다. 20년째 같은 동네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면접장이 조용해졌다. 상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현장을 어릴 때부터 받겠다고. 그래서 배송 개선 제안이 그렇게 현실적이었다고. 책상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던 것이라고.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강점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선생님이었다고.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 면접에서 아버지 직업을 얘기했다고.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떨어진 거냐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떳떳했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수진은 자신의 일을 아버지의 일과 연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배송기사의 동선, 휴식 시간, 안전 장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라스트 마일 케어 프로젝트였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수지는 현장을 기록했다. 무거운 짐, 좁은 계단,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쉴 틈 없는 일정. 카메라로 동선을 찍고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고 노트에 아버지의 말을 받아 적었다.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했다. 쉴 곳이 없는 것이라고. 점심도 차 안에서 먹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간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객들은 빨리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물량을 많이 처리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다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 말이 수진의 프로젝트 핵심이 됐다. 수진의 기획서에는 기존에 없던 항목이 생겼다. 배송기사 웰빙 지표, 적정 물량 배분, 휴게 시간 보장, 안전 교육 강화, 그리고 인간 중심 물류 시스템. 1년 뒤 사내 혁신 공모전에 라스트 마일 케어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배송의 품질이 속도가 아니라 배송 인력의 지속 가능성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질문했다. 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수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증명해왔다고. 아버지는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고 고객 클레임도 거의 없다고. 이유는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정 속도로 안전하게 일했기 때문이라고. 결과 발표날 수지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리고 시범 지역 발표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서울 마포구 일대. 아버지가 20년 동안 담당해온 바로 그 지역이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수지는 휴일을 골라 아버지를 물류센터로 데려갔다. 새로 마련된 휴게실에는 안마의자와 커피 머신, 간이 침대까지 있었다. 개선된 분류 시스템은 무거운 짐을 자동으로 분류했고 적정 물량 배분으로 하루 배송 개수가 조정됐다. 아버지는 같은 회사가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며 놀라워했다. 이게 정말 자신들이 일하는 센터가 맞느냐고 물었다. 수지는 답했다. 맞다고. 이 시스템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겪은 불편함이 기반이라고, 아버지의 경험이 이제 회사의 표준이 된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20년의 노고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맙다고, 딸 덕분에 자신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업계 매체에서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왔다. 기자가 아버지에게 변화가 느껴지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확실히 다르다고 답했다. 예전에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빴는데 이제는 쉴 시간이 있다고. 물량도 적정하게 배분돼서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카메라 너머 딸을 보며 답했다. 딸이 자신들을 봐줘서 그렇다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줘서. 이제 동료들이 부모님의 일을 물으면 수지는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택배기사이고 자신이 만드는 시스템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한다. 신입사원 한 명이 물었다. 부끄럽지 않냐고.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끄러워해야 할 건 아버지의 직업이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했던 자신이었다고. 어느 날 새벽 수지는 일부러 아버지가 일하는 센터로 나갔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그중 익숙한 등 하나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아버지의 놀람에 수지는 같이 배송을 돌고 싶다고 답했다. 힘들 거라는 아버지의 걱정에 안다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서 처음으로 상자를 함께 날랐다.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며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 아버지가 고객에게 건네는 미소를 보았다. 고생했다는 인사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좋은 하루를 기원하는 평범한 응대. 그 평범한 인사 속에 20년의 성실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수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과거에는 조금 늦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방향은 찾았다는 확신도 함께 갖는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는 편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사람들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매기는 낯설고도 익숙한 태도.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편견 대신 존경이라는 감정을 선택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진짜 존경.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아버지는 습관처럼 오늘도 배송이 많다고 말한다. 수지는 그 말 속에 담긴 10년의 책임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자신도 그렇다고, 딸이 자랑스럽다고. 이제 수진에게 택배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매일 나르는 신뢰이자 자신이 시스템으로 지켜낸 존엄의 무게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